예, 자, 참, 진짜 시간 빠르네. 이번 주는 또 연락이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토요일 날은 새날 10주년 행사가 있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이태원 참사, 일주 기, 추모대회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는 뭔가 지금 좀 붕 떠 있다 그럴까요, 마음이? 예. 새날 10주년은 방송을 하나요? 행사만 하나요? 행사를 하고 녹화를 해서 나중에 따로 풉니다. 왜냐면 그때 촛불 집회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안 되지. 양보해야지. 예, 당연히. 뭘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2, 3분만 또 나라모를 약 좀 팔아야지. ASMR. 네? ASMR. ASMR이 뭐예요? 소리 있잖아, 소리. 뭐 음식 씹고 이러는 거 다 ASMR이지. 자,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시죠? 저기 가시면은 정봉주 저 맡기신 거죠, 사실 집으로 고 저게. 네. 정봉주 TV 폐쇄몰이죠. 네, 폐쇄몰. 네. 오픈몰 아니고 폐쇄몰. 네. 저기 가시면은 나라모를 사실 수가 있어요. 요거. 자, 요거를 좀 드시면서 여러분 잠깐만 이제 본방송 하기 전에 약 좀 먹을게요. 제가 원래 약 먹는 시간을 이 시간으로 잡아놨어. 매일 3시에는 약을 먹는다. 하루에 2번. 동생분 열심히 드신대요? 안 먹으면 내가 화내죠. 이 새끼야 그거를 그거를 구성복 시켜. 내가 동생한테는 그런 포악한 형이. 나라모는 진짜 이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 이게 원료 보급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산 재료는 많죠. 네. 근데 국산 재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산에 가서 이런 걸 따거나 이런 맞습니다. 예. 노동력이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댓글창에 정도사님 안 오시나 보네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왜 10주년 행사 말이에요. 가요. 안 오면 바로 호적에서 팝니다. 아니 근데 가는데 입력을 안 해놔갖고 아까 곽 PD가 리마인드 시키더라고. 그날 행사 오시죠 그러고. 그렇게 핸드폰에다가 적어놔요 좀. 예. 적어놨어요. 근데 일정표에다가. 적어놨는데 저는 내일 일정표를 확인하지 않고 오늘만 산다. 핑계는. 자, 나는 이게 오늘만도. 이게 윤석열이 R&D 예산을 뭐 어마어마하게 깎아버렸잖아요. 미래에 대한 금액인데 이게 나라모도 있잖아요. 내 머리카락에 대한 R&D 예산이에요. 그렇죠. 아니 풍성해졌어. 제가 이제 퀘스트 공학 석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공계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R&D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범죄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샌다는 거예요. R&D가 이른바 그 연구 카르텔로 인해서 샌다 그러는데 이거 R&D 연구 그 예산이요.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요. 90% 이상이 대기업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책임 안 지려고 이거 중소기업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지. R&D 예산을 그럼 대기업 주니까 대기업 거 깎거나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대기업한테 들어간 예산이 흘러 넘치듯이 이게 또 하청으로 가고 그러는데 직접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걸 다 깎아버렸어요. 미래가 없어요. 윤석열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요. 네가 뭐 아저씨야? 자, 야 나라모 광고하는데 R&D 예산이 나오는 정말 수준 높은 방송. 아니 거기서 그 원빈이 아저씨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내일을 꿈을 갖고 살지 난 오늘만 산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유전이죠. 대부분의 유전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럼요. 호르몬 과정, 호르몬 그 조절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라모하고 어느 정도 조금 어떤 처방만 조금 더하면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인원 수준에. 아 근데 진짜 수시 많아지셨네. 참. 아주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뻐지셨는데. 그래요? 예. 제가 하는 짓은 다 예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유난히 이뻐지셨어요.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미용실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 나라모를 구입하시려면 검색창에 나라모 또는 풍성교 검색하시면 살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니 그 네이버 들어가서 나라모 하게 되면 바로 그 사이트 쭉 가요. 예. 가셔가지고 구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좀 인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양이.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79번째 시간입니다. 79번째 79 윤석열 79학번 그리고 의원님과 저는 친구. 윤석열은 친구를 엄청 많이 좋아하죠. 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딴 생각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지금 그 오늘 준 자료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이제 진짜 총선 체제로 들어갔죠. 국정감사가 끝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선 체제로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다른 방송, 뭐 뉴스공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최고의 정치 전략 전문가는 제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정치천재 정봉주. 무슨 무속을 해서가 아니고 잘 맞히기 때문에 봉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맞히는 거를 이제 제가 요즘 방송을 다니다 보면 방송을 좀 많이 한 분들이 자칭 제가 예측합니다, 맞춥니다 그러는데 그거 좋은 자세예요. 제가 뭐 저만 독점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잘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자료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많이 보기 전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시골 이런 옛날 시장에서 쌀을 요즘은 봉투에 나오지만 쌀을 재지 않습니까? 한 대 한 말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한 대 한 말 재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거 대놓고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바가지가 있어요. 한 대짜리 바가지가 있고 한 말짜리 바가지가 있고 그런데 한 대짜리 바가지를 분석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에 대한 이해와 원칙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원칙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데 원칙 없이 그냥 막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당입니다. 그건 건진이고 천공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총선의 전략은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딱딱딱 나오잖아요. 총선의 전략은 첫 번째 전략은 일단 두 번째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결기가 있어야 돼.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이걸 명시해야 돼. 그럼 요 원칙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총선을 이기기 위한 또 원칙은 뭐냐? 통합 정신이 있어야 돼요. 또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은 기득권 갖고 있는 자들이 버려야 돼. 그렇죠? 헌신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요런 틀거리가 있는데 거기다 딱딱딱 맞추다 보면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빅데이터를 연구해야 되고. 근데 그거 안 하면서 막 맞추는 사람도 있어. 머리 삐죽삐죽 솟아갖고. 그거 다 틀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너도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매 정치평론이 너무 많아. 사실은 정치평론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으로 전 통계학과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기반이.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답시고 이재명 대표를 해롭게 하는 행위들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정치평론의 수준에 이르려면 이게 대중을 오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점쟁이처럼 막 정확하게 맞춘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 많은 자료와 통계와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수치 같은 것도 대충 맞추는 건데 오히려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잘못된 거고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명분이라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를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어떤 방향성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없으면 그냥 대중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건 우리 이제 봉도사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첫 번째 섹션은 하나마나. 자 지금 그 김기현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넙 하면서 3자로 가자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기현하고 나하고 3자로 가자 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은 여야 영수회담은 없다를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단둘이 만나는 건 없다. 다만 3자 회동 이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회담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둘이는 안 만날 거고 혹시나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이 만나게 되면 그 후에는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잘하는 선택일까요? 이게 이제 그 위선입니다. 위선이 지금 이제 국힘의 모든 플래카드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강서 선거 이후에 중도층에게 소구하고 민생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서 일단 그 의대 정원 1000명 늘리겠다라고 정책 하나 발표했죠.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아각거리 뭐 매년 100명씩 얼마씩 늘리는데 아각거리던 그 의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왜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요? 아니 반대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주장의 일관성을 좀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든 틀리든. 자 어쨌든 그거 한 다음에 지금 플래카드 내용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속으로 해요. 모든 플래카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하던 플래카드 다 띄웠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속으로.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그게 뭐냐면 민생 속으로 가겠다. 그럼 민생 속으로 가자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거였어요. 정쟁하지 말고 지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니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자. 그러면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가 아니 여론조사를 해도 강서 선거의 책임이 50%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10% 간신히 넘어요. 그러니까 너 바지 저고리야. 당신 아무 권력이 없잖아. 그리고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요. 유승민 쳐냈죠. 안철수 쳐냈죠. 나경원 쳐냈죠. 그래갖고 강제로 안 친 대표입니다. 결정력 없어요. 근데 김기현 만나고 뭘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3자 회담하자라고 하는 건 양보한 거예요. 자꾸 김기현 만나자고 중간에 힘도 없고 결정력도 없는 사람이 깐죽깐죽 거리니 그래 바지 저고리라도 그래 나와라. 이 정도는 무척 용인해주고 리스펙 해준 거거든요. 그래 안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 속으로 거짓 구호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책임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한 축인 50%, 40% 지지받고 있는 야당의 대표와 먼저 만나서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결정해 뭐가 민생 속으로 해요? 모든 예산, 민생 예산, 복지 예산, R&D 예산 다 깎으면서.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당의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인유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양두구육입니다. 늑대 손에다가 밀가루 반다고 엄마 손 댑니까?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제 했던 거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민생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용은 민생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날은 뭐라 그랬냐면 내년 예산안 다시 짜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민생에 대한 어떤 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의 살림살이를 혼자 지금 정부에서 꼼짝꼼짝 하잖아요. 야당과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온 예산을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우리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요. 원내대표도 영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위임했어요. 그럼 이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인지 국민 살림살이가 여기서 제대로 녹아 있는지 야당 대표하고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예산을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끄러워. 예, 그래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만 정해줘도 되는데. 그럼요. 윤석열이 방향성을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 뭐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윤석열이 방향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기재부가 윤석열을 뒤에서 속여먹는 느낌도 있어요. 기재부가 그때 얼마였다 그랬죠. 우리가 돈 풀라 그럴 때 전에 50조 약 50조. 기재부 장관 누구였었죠? 홍남기가 그 50조 풀라 그러니까 그때 8조 풀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 갖고 공부를 한번 했는데 의원들하고 50조로 숨겨놨는데 못 찾는데요. 그거를. 기재부가 그렇게 장난치면 꿈쩍도 못 한답니다. 근데 지금 추경호 있잖아요. 추경호. 이분이 선수래요. 다 안 됩니다. 추경호가. 내가 엄청 무능해 보이던데 근데. 근데 숫자 귀신이래요. 국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완전 뭐 이런 XX가 있나 이런 느낌. 완전 숫자의 귀신인데 지금 추경호가 사실은 장난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충 거기 가서 뭐 우리나라 뭐 빚더미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건전재정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구조. 예. 실제로 그 돈이라는 게 그런 거죠. R&D 예산 같은 거 어떻게 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R&D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술 입국으로 쭉 가는 그 경제 시스템에다가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거 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이유를 찾았네. 여야 영수회담을 안 한 이유가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반반이 깨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언론에 다 나오겠지. 이게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처음으로 나온 접점이 의사수늘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방향성이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고 한쪽은 동쪽으로 가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방향성이 시대에는 맞잖아요. 맞죠. 그 디테일을 떠나가지고. 예. 시대에 안 맞는 80년대 70년대로 돌리려고 하는 자기 입장을 이재명 대표 앞에 본인이 무슨 약속이나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모를 것 같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그 공무원들 앉혀놓고 자기 혼자 자기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안 통하잖아요. 얘기하면 거기서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판판 깨질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뭐 방송하기 직전에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 이거 있잖아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그 쟁의 신청 권한쟁의 심판 국민의힘이 했거든요. 저거 잘못됐다? 헌재에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기각했어요. 바로 지금 나왔어요.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건데 사실 노란봉투법만 해도 민생법안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한테 노조는 민생이 아니잖아요. 타도의 대상이지. 탄압의 대상이죠. 탄압.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을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뭔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운 자. 심지어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에 대통령 오시라라고 정식 초대를 했잖아요. 유가족분들이. 안 간답니다. 정치 대회라고. 그게 민생 이 사람이 말하는 민생이 뭘까요? 부자들의 민생인가? 약자들, 서민들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 추모가 왜 정치 대회예요? 에휴, 참.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동화 있잖아요. 동화. 동화에 이렇게 썩은 동화줄 내려주고 동화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타고 올라가잖아. 호랑이 피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동화줄 내려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래도 한 1년 반 지났는데 좀 사람이 바뀌나 보네? 라는 이미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동화줄을 내려줬는데 이 동화줄을 지금 사실상 걷어찬 거죠. 또. 그렇죠. 저는 요즘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나오거나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한
뭐 미디어 토마토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조금 약간 좀 진보적 성향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는 객관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중우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30%가 간당간당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다음에 부정 지지율이 68% 막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신기한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박진영 그 JYP가 하는데 탄핵이 됐기 때문에 5%가 된 게 아니라 탄핵 직전에는 30%였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더 최근에 새날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표로. 그 당시에 표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이제 윤석열한테는 이게 있잖아요. 보궐선거를 참패하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국민의 말씀은 늘 옳다라고 던져는 놨는데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충 위기 모면하려고 민생 생각하는 척 했지만 본인이 외교를 나갔다 와서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착각하고 조금 오른다고 생각하면 다시 자기가 했던 말을 까먹는 수준에 까마귀 수준에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외교는 갔다가 돌아왔나요? 와서 지금 오늘 박근혜 만났잖아요. 현충원에서. 저게 이제 외교가의 정설이 그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표현이 있거든. 정상회담 하게 되면 2, 3% 좀 오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자주 나가니까 국민들이 뭐하러 저렇게 뭐 처실러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리고 들어와 갖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알거나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아 이거 국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지 책임을 야당 대표에게 같이 씌우면 그나마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얼른 만나야 돼요, 그럼. 그러면 어이구 고마우셔라라고 가서 도석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 국회에서 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왜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지 혼자 얘기해도 되고 그럼 그 보수 언론에서 그것만 낼 거 아니에요. 야당 때문에 국정 난맥상 계속 이어져.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머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지율이 한 25%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나왔죠. 그 갤럽 조사했었죠. 10월 17일 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앙 심의 받으니까 선관위에 10월 17일부터 10월 17일서부터 19일까지. 근데 진짜 서울은 근데 이제 그 표본은 좀 작더라고요. 1000명 중에 178명인가가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은. 네. 그래서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택수한테 물어봤더니 이택수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표본이 좀 작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서울이 빠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갤럽 하나만 말고 리얼미터, 뭐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꽃, 뭐 RN서치, 뭐 최근에 정기 여론조사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합쳐도 다 추세가 똑같은데. 똑같더라고요. 서울도 강남 강북에 약간 온도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강남도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서초울.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 페이크 쓰지 마세요. 참 약간 입이 간질간질하시죠. 요거를 저기 일본식 표현으로 뺑기라고 하는데 뺑기 쓰지 마세요. 일본식 뺑기도 있고 깜프라치도 있죠. 깜프라치. 그런 걸 쓰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일본이라면 지글지글한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본인이 모르는 거죠. 나는 갑질을 해야 되고 뭐 혐의자 피의자는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 만남 제의에 대해서 발로 걷어차면 저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 없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책임을 분산시키고 국민의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의 손을 잡고 야 국정이 잘 안 되면 앞으로 너도 좀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안 하지? 진짜. 저는 저 정치 40년 아니 이해가 안 돼.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요즘 뭐 김한길 대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김한길 대표의 판단이라고 하면 만나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국정 정반을 살피시는 분은 김태효라는 소문이 파다해요. 그분이면 만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은 다 빨갱이니까. 야당은 다 민족주의자고 자기 친일파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은 한국말 쓰는 뉘언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 잘하는 그 한국말을 교활하게 하는 뭐 뉘언진까지 가세요. 쪽발이라고 하면 되지. 자,
자, 이거 지켜볼 재미있는 덕목이에요. 이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아차 그때 그 동아줄을 잡을 걸 좀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이 끝나잖아요. 아마 여야 영수회담 제가 요건 진짜 예측할 수 있어요. 총선이 끝나면 여야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납니다.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난 지금 상황은 그런 거.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총선 지나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을과 슈퍼 갑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만날 걸.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고착화가 총선 때까지 30% 초반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총선은 완전히 대패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보고 찍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럼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만나자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총선의 민심을 못 읽는가.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탄핵할 국민의 민심을 모르는 그게 안 쓰면 안 써도 딱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죠. 속마음은. 속마음은 그거죠. 그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예. 어쨌건 하나만 한 소리 했고요. 자. 하나만 한 소리를 지금 이렇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이건 서기의 경이끼죠. 자, 좋아하면 짓는다 왈왈왈님 붕짜자 붕짜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봉짜자 봉짜. 다음에 그렇지 봉짜자 봉짜. 자, 시옷 기읒 이응님 봉주영 강북을 갈 수 있도록 당원 명부 도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당내 선거는 기득권을 가진 놈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당원들에게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아마 이거 민주당에서 바꿔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바꿔주죠. 총선 기획단에서부터 이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도 난님 오늘 봉도사님 모습이 너무 국회의원 같네요. 이번에 국회로 봉짜자 봉짜 들어갑시다. 혹시 이제 우리가 당선되면 박진영 남영희 해갖고 이제 우리가 사회는 피모 씨 있어요. 피모 씨의 사회로 3명이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이름이 봉짜자 봉짜. 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김어준은 잘 자르던데. 난 남 말 자르는 걸 못해가지고. 김어준 잘라도 전 계속해요. 여기까지. 패널 말 유일하게 잘라도 계속 들이대는 사람이. 자, 하나만 한 여기까지. 지금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는데요. 지금 이게 방향성이 웃긴 것이 이념화는 방향성 잘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념화는요. 한국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를 모른다. 한국인의 마음을 모른다. 뭐라 그랬냐면은 당내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서 해야 한다. 쉽게 표현하면 영남 중진들은 이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혁신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분 개인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 개인을 비판하고 싶지 않고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유리천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유리천정을 깨줘야 되거든요. 그 유리천정은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유리천정이에요. 지금 국힘의 문제는 윤석열 당신이다. 이걸 여의도 출장소화하지 말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이고 창발성을 둘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사는 개입을 중지하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목한 대상은 딱 한 사람 윤석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개입이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국민들이 보궐선거 참패할 때 국민의힘의 문제점으로 영남에서 다선 중진들이 문제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영남 이 국힘이 재밌는 게요. 약 한 이제 69석 중에 62석인가 국힘이 갖고 있어요. 그 영남 전체 PKTK 해갖고 그 중에 재선 이상이요 25명인가 26명입니다. 재선 이상이 3선 이상은 거의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힘은 우리 민주당처럼 3선 이상 중진이 40명이 넘습니다. 중진이 문제되는 정당 아니에요 거기는.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똥만 꽂으면 당선되는 데서 당선되고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윤석열한테 가서 줄 서 있는 초선들이 문제예요. 중진들은 오히려 쓴소리를 합니다.
재선 이상들은 쓴소리해요. 근데 쓴소리하는 사람들 다 바꾸겠대?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엔 용산의 요구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혁신위원 발표를 했는데 박성중, 서초 의리요, 꼴통. 그 우리 방송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저 호남 출신 스카이요정 김경진. 다음에 오신환.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사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야, 이 인선 보면서도 내가 진짜. 박성중 의원은요, 우리가 비나이다. 박성중이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싸워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중도 위태위태하니까 수락을 했겠지. 그렇죠. 박성중은 친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완전 친윤, 원조 친윤보다 더 친윤을 합니다. 공천 잘릴까봐. 근데 그 지역에서 박성중 그 서초구청장 출신 아닙니까? 서초구청장을 초선인가 했는데 그럼 지금 노출이 얼마가 됐냐면 이미 4년 8년 하고 그래갖고 이미 12년 노출이 됐어요. 서울에서 12년 노출되잖아요. 그럼 교체 대상이에요. 그 지역 가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고 박성중 교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웃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들이밀고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초 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대상이죠. 구정활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극우 스탠스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말투척하잖아요. 서초 분들이 국힘을 찍어도요. 강남에서 국힘 찍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강남은 그 토착 부자들이에요. 서초는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많고 본인이 능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조 강남이죠 거기가. 그런 데다가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서초거든요. 근데 서초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박성준 좀 불편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사람. 뭔가 좀 차라리 홍익표가 더 어울려요. 홍익표가 어울리죠. 서초구리는 더 어울린다고 하면 볼만한데. 그럼 홍익표가 서초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초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향이네. 예. 그러니까 박성중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끝났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뭘 혁신을 하겠어요. 얘들 공천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이런 자리 주면 공천 가능성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초에다가 박성준 대신에 꼽을 걸 준비하고 있던 쪽에서는 되게 불편하겠죠. 이런 자리가. 혁신이 되겠냐고요. 스카요정은 지금 그 지역구를 동대문으로 옮겼어요. 예. 그 장경태 의원 지역구. 그다음에 오신환은 광진인가로 옮겼어요 또. 거기 고민정 지역구로 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광진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했죠. 자리에. 예. 원래 관악에 있었잖아. 관악에 있었죠. 네. 그다음에 오신환의 형은 또 과거에 민주당 활동을 했어요. 자, 일단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인요하는 박성중을 임명한 걸로 저는 혁신의 의미는 다 끝났다고 보고 그리고 영남 중진 물갈이론 이런 것은 사실 핵심 잘못 짚었다고 보고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확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어요. 요즘 근데 유승민 의원이요. 강서 선거 참패한 이후에 한마디 하고 입을 딱 다물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는 언론에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승민 대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감 있게 얘기해요. 그 전곡을 찔러요. 저는 지금 지지율이 이준석이 좀 높다고 해도 유승민이 신당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꽤 의미 있는 신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자,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실은 심평 변호사랑 아주 캐릭터가 유사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임명해주고 하는 사람들 배신하고 돌아가서 또 다른 내가 들어간 집단에서 또 내부 총질하는 스타일인데 인요한이 한 말이었죠.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꾸자. 근데 아내하고 아이가 문제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자체가 사실은 들어와서 지금 헛다리 짚은 데다가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윤석열일 거고 비유가 아이는 김기현일 거예요. 근데 윤석열하고 김기현이 문제라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이걸 건드리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는 거죠.
최재형 이분이요. 이상하게 그 반윤적 발언 쓴소리를 해요. 종로 공천 물 건너갔나 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캐릭터가. 원래 캐릭터가. 원래 캐릭터. 근데 이렇게 되면 공천 못 받습니다. 심평과 아주 유사하죠 지금. 공천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분이 제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박수를 보낼 일이 그 내부에서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좀 잘났고. 그리고 천하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혁신위에 이제 제의를 받았대요. 예. 근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서 한 말이 김기현 체제 시간 벌기형 허수아비 혁신이다. 밖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혁신위를 허물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민주당보다 더 아주 정확하게 비판들을 해요. 그리고 천하람 이 위원장은 이미 그 탈당 각오로 줄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당으로 갈 이게 뭐 그 천하동인이니까 그 멤버 아닙니까 천하람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천하용인 그쪽으로 그 줄을 쓴 거 아니냐. 요즘 그쪽 보면 무척 바쁩니다. 여의도에서 막 제일 바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당파들이에요. 그렇죠. 떴다방 떴지 떴다방. 예, 제일 바쁘게 다닙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신당이 와도. 네, 쉽지 않죠. 아마 신당으로 마지막 성공했던 안철수 신당, 예. 국민의당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성공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3명에 성공을 했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당이라고 하는 게 뜨려면 전시가 아니라 평시면 돼요.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좀 껄쩍지근하게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 힘을 주고 싶어서라도 찍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는 진보 정당들이 크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딱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신당이 이제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당을 할 때마다 성공한 이유가 당신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15%에서 20% 되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조건으로는 지금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도 대권 주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둘이 합하게 되면 유승민, 이준석 합하게 되면 지지율이 그쯤 나와요. 한 15%쯤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의원들이 따라줘야 돼. 현역 의원들이. 근데 3번째 조건이 이게 충족이 잘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아마. 국힘에서 물 먹은 사람들. 근데 국힘 현역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 이쪽에 승선하느냐 이게 아마 그 성패 여부를 좌우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가더라도 아주 늦게 가지 않을까. 아주 늦게 가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명분과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국민적 명분이. 근데 지금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이분들이 이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야 돼요. 맞죠? 예.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총선 이후에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것까지 기자들이 묻게 되면 그럼 총선 이후에 민주당과 합해서 200석이 되게 되면 개헌을 하거나 탄핵을 할 겁니까? 이 물음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만 명이 넘는 여론조사를 본 거거든요. 예. 10만 명이 넘는 여론조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향성이 아니라 2가지가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일단 김기현 물러나고 비대위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지지율이 한 5%에서 10% 올라갔을 거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가 바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 지지율은 최소한 방어는 하락하는 건 방어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 같으면 지금까지 국정 기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이게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명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김기현이 나서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입장 표명을 하면 김기현이 나서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대통령이 또 받는 거예요. 야당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러면 한 10% 올라가죠. 근데 왜 안 만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 기세에 밀리면 진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저쪽은 오로지 총선 전략이
자세한 건 정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비끼 진짜. 아니 오로지 이재명 대표 그 기소예요. 그게 총선 전략이에요. 인간들 진짜. 진짜 악랄해요. 근데 총선 전략으로 자기들이 기소시키고 감옥 놓여야 될 사람을 어떻게 안 잡고 만나고 앉아 있겠어요. 근데 큰 흐름은 아니지만 일단 탈당자가 나왔어요. 예.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됐다면서 윤석열을 막 비판하더니 저는 오늘부로 탈당합니다 하더라고요. 댐은요. 한꺼번에 댐이 무너지지 않고 돌 하나가 빠집니다. 그렇지. 절절절 새지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댐 무너지는 원리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지지율도 한꺼번에 쫙 빠지지 않고 핵심이 뭐가 돌도 안 하고 조그만 자갈 하나가 툭 빠집니다. 그럼 이게 뭐지? 물이 절절절 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물이 구멍이 커지고 그러면서 균열이 되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간단치 않습니다. 결국 만나지. 결국은 바다에서 만난다니까요. 예, 현역 의원들 저 탈당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러날 명분이 있다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지만 명분이 있다면 정치인이 원래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지금 여론조사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내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면 탈당해가지고 가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그 유승민, 이준석 개 현역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6명에서 한 10명쯤 된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정당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시기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누가 먼저 나가고 이렇게 잇따라 탈당 러시가 한 10명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 후보 있죠. 지지율 있죠. 현역 의원들 합세하죠. 그렇게 되면 정당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모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쪽 보수 신당이 만들어주면 민주당이 더 불리할 거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지지율이 좀 가긴 가요. 우리 지지율이. 그런데 우리 지지율이 워낙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탄핵당할 때 지지율 그래프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 추이 이게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32.8로 시작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결집을 해요. 처음에 35.9로. 그러다가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죠. 지금 이번 주에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갤럽이나 미디어토마토나 다 비슷하게 30% 밑에도 나왔죠. 28% 정도까지. 이 상태로 간단 말이죠. 더군다나 수도권은 더 심각해요. 이거는 그나마 수도권 없이 전국 TK 쪽에서 부양해 주니까 저만큼 나오는 거지. 서울 지지율은 지금 2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지. 윤석열이 뭔데 내 정치 앞길을 가로막아. 손절 대상이 된 거라고 저는 일단은 봐요. 지금 윤석열 취임 1년 6개월 정도면요. 기본적으로 50%는 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아마 공천 끝나고 나고 총선 끝나고 났을 때는 일제히 물어뜯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천 끝나고가 아니라 1월 10일이 지나면 현역 의원들 탈당 러시가 이루어질 게 1월 10일 지나면 이제 그 용화대에서 사표 내는 사람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사표 낸 지역 고향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사표 낸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경남 사천이야. 비서관이. 그럼 경남 사천 현역 의원은 그쪽에 공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남 사천 의원은 띵 보다가 1월 말쯤에 탈당합니다. 이건 난 물 건너갔구나. 나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1월 10일 날 용화대에서 사표 내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나옵니다. 또 일부는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는 괜찮으니까 경선해보려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이건 경선도 없이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내리 찍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법제처장이 7구학번 동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동기예요. 법제처장이 1월 10일 전에 사표를 낸다? 그럼 윤상현은
다른 지역을 가거나 탈당할 것 같아요. 거기에 윤상현 지역구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영희 위원장 축하드립니다. 3파전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79회입니다. 79학번. 우리 항상 소름 돋잖아요. 기가 막혀. 내가 78학번이 79학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엄밀히 따지면 정식으로 들어갔으면 79학번이에요. 됐어요. 아니 왜 그래? 고등학교 4년을 다녔거든. 그만해요. 의원님 힘들어 죽겠어. 자, 어쨌건 국민의힘 지금 엉망진창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시작된 거지. 화산 폭발 전에 네. 그 내부로 불불 끓는데 밖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같은 사람들, 뭐 이준석,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란 게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힘 위태위태해지고 사실은 지금이야 윤석열을 직접 못 때리지만 지금 때리고 있는 것들이 최재형 같은 사람들은 당을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윤석열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직접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신인규는 직접 대통령을 저격을 했고요. 최재형, 천하람 이런 이준석 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쓸 뿐이지. 아니 이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대통령 이거 기사 안 보겠죠. 밑에서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저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전달이 안 됐다면서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17년에 전 국민의 90%가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3단 케이크를 준비해놨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탄핵 기각이라고. 그 정도는 모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보고 안 되면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엉망진창 국민의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현직 원내대표를 모아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단식 이후에 복귀하고 나서 일성 중에 하나가 이제 해당 행위자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잡은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지금 이걸로 해당 행위자를 징계하면서 당내 분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고 저쪽이 저러고 있을 때 우리 당은 단일 대우로 가자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지지층하고도 좀 약간 다른 결이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뭐 우리 지지층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지점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일단 어떻게 보세요? 징계할까요? 일단? 저는 우리 지지층 분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 징계하자 말자 라고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들이 행동은요. 우리 당은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 본회의장 출석 비율, 의정활동 비율, 그다음에 보좌관들의 평가, 당직자들의 평가, 당원의 평가, 의원들 상호간의 평가 이런 게 다 복합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가결파라든지 반면했던 분들이 이 어느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분들 징계해야 됩니다. 이분들 처벌해야 됩니다 해도 시스템으로 못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 당대표가 몇몇 딱 지었고 저 사람들 징계합시다.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 아니요. 가결한 것이 반당행위다라고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 따지다가 총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당원 당규상에 나온 게 보면 이분들이 피해갈 수 없어요. 다 늪이에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 통합과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평가는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가지고요. 또 이원욱 주저리 하고 있는 이야기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 조홍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거 대표가 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분 당원 당규 못 안 읽어보고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이.
그 지금 이현욱이라든지 조응천이라든지 제가 실명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실명을 걸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갖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와 그분들의 반당 행위나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시스템으로 평가될 수 있는 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분들이 야 이분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당원들의 심리는 다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소위 말하면 비명 중진들 생각이 뭐냐면 네. 야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지역구에 영향 없다. 아닙니다. 그 오만함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무리 해보면 해보는 대로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입당이 가능해졌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뉴스에 안 나와도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족족 비명계가 고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요. 총선 가면 더 심해질 거라고 예. 나는 봐요. 치고 올라가는 신예가 있고 정반대로 그거 계속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나마 의정활동이라도 좋았으면 상관없지만 예. 새날이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명 반기업파들의 의정활동 성적표하고 예. 공약 성적표를 지금 매주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뭘로 지금 당원들도 깨어있고 의정활동도 못했어. 공약도 못 지켰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단수공천. 근데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단수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성 갖고 있거든요. 예. 단수공천 해놨더니 이게 수박이 되더라는 게 우리가 그 저번에 데이터로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깜짝 놀란 게 이현욱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분이 진석범이란 분이 있어. 진석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알죠. 예. 아, 아세요? 압니다. 아, 이제 푸나님은 방송을 계속 하시니까 근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데이터를 갖다 놔도 경선에서 이현욱을 이겨요, 진석범이. 그래서 진석범 잘해,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진석범 잘한 평가가 아니라 이현욱에 대한 그 지역 당원들의 평가가 끝난 거다, 이거는. 그 지역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끝난 거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죠? 그 윤영찬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거기도 현근택이 이겨요? 그 다음에 이상민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여기 방송 나오는 이경 대변인. 이경 대변인이 이겨요? 그래서 그분들 현근택, 이경, 진석범 이분들이 잘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당원이 35%에서 45%까지 됩니다. 이분들 100% 반영되거든요. 이분들 투표를 무지하게 높을 겁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총선에서 경선 과정에서 심판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반명의 기치를 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살아나올까?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이 도와주는 측면도 있죠. 예. 윤석열이 정상인 대통령이면 이 사람들 말이 일부를 먹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정상인 대통령을 사실 편드는 예. 야당 대표 약화시키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런 거예요. 이게 검찰 탄압이라고 우리가 당론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당론을 검찰 탄압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부른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체포동의서에 가결표를 던질 수가 있죠? 40명 가까이. 야, 진짜 찾아내고 싶어. 근데 난 미치겠어. 아주. 제가 찾아낸 방법을요. 결정적 순간에 알려드릴게요. 저 다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예. 가결해놓고 부결했다고 누른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 답답해. 그래도 찾습니다. 우리 당원들에게요. 우리가 여기서 새날에서 미리 말씀드리게 선언하면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가결했다라고 하는 의원들 경선에서 심판해 주세요. 근데 이현욱 의원이 예를 들어 경선에서 그럼 그분 가결한 거구나. 아니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한 명이라도. 그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나 가결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찍어놓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찍어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번에 어기구 의원이 찍어서 찍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무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찍어놨어야지. 예, 찍어놨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찍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으면 그걸 증거로 내고 만약 난 사람들이 당연히 그 반대표 던졌다고 믿었겠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거예요. 그건 무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는 당원에게 맡기고 민생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이 예. 원래는 지금 알려진 게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 친박계 현역 박영순 지역구다. 그래가지고 반발이 지금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박영순은 아마 내 기억에 이낙연 입국했을 때 같이 나갔던 인사이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 윤영찬 의원 진짜 이거 전 인식 구조가 난 그 비주얼은 저보다 10년 형으로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네. 난 묻고 싶어요. 그럼 박영순 지역에는 아무도 경선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윤영찬이 크게 반발해서 지금 일단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예를 들어 박영순 지역에 정봉주 나간다고 선언하면 그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 이분 반명 활동 이렇게 한 분이기 때문에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출마한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로 반발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뇌피셜을 버려야 된다고. 아니 그럼 이렇게 반발하겠죠. 윤영찬 의원은 정봉주가 저기 나갈 거 알고 왜 교육연수원장으로 미리 임명했냐? 이런 개소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해. 이런 DS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최고위원 남은 지명직 한 자리를 비명으로 임명해라라고 하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실제로 총선 때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심플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누가 그만둔 자리죠? 송갑수 최고위원 그만둔 자리 아니에요. 송갑수 최고위원 비명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어요. 그럼 최고위원 들어가서 지도부의 인원으로서 일사불란하게 당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비명 세워봤더니 성공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왜 이런 잘못된 거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지금은 자꾸 이렇게 비명 만명 들어갖고 혼란을 빚을 것이 아니고 이건 친명으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당의 지도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송갑석 최고가 들어가갖고 저는 고민정이 반명이라고 사람들 막 비판하는데 반명이면서도 여러 가지로 미운 측면도 있고 싫은 측면도 있겠죠. 근데 지도부에서 그렇게 불협화음을 많이 냅니까? 고민정 의원이? 그럼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력을 보이든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지도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 총선은 이제 5개월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정치인 거지. 송갑석 쪽으로 가봤잖아요. 근데 가봤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럼 바꿔야죠. 아니 무슨 얘기들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박영순 의원 지역은 그럼 말고 닳도록 박영순 혼자 나갑니까? 박영순.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지금 민주당의 수박들 반기업파들이 대개 보면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역에 누가 사무실만 낸다 그래도 알레르기 보이는 사람들인데 무려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에 가까운 사람을 자기 지역구 나올 사람을 최고위원 임명한다고 하니 난리가 나는 이 모순적 상황. 윤영찬 씨. 본인 지역구는 걱정하세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럼요. 아니 저는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 한 20명 30명 지역에 정말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무명 인사라고 할지라도 난 그런데 공천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당신이 재선 3선하면서 기득권으로서 당원들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보였는데 그것이 옳은지 한번 심판받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신인이지만 정치 신인 정봉주를 그 자리에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신인 아닌가 나는? 중고 신인. 중고 신인이죠. 아니 그래서 진짜 신인들을 그 자리에 내서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아까 그 온라인 다운들 얘기했죠. 온라인 다운들 정치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분들 정확하게 평가해요. 그 평가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검증의 강을 뚫고 나오면 당신 정치 그대로 계속하는 게 맞고 만약 그걸 뚫고 나오지 못하면 4년 동안 쉬면서 반성을 좀 해라. 한 텀 좀 건너뛰어라. 저는 4텀을 건너뛰었어요. 16년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는 거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의원님은 남들이 보기에 한 5선쯤 되는 다음 국회 들어가시면 국회의장 후보인 제가 다 들어가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최초의 재선 의장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 이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넘어가 보면 예. 이재명 대표도 총선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요 총선 성적에 자기 정치를 걸어버렸잖아요. 걸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뭐 혁신공천이네 뭐네 해도 일단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은 잘 만들어져 있는 편에 잘 만들어져 가깝습니다. 있죠. 예.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유형이요. 예. 21대 때 지난 선거 때 단수 공천이 비율이 46.6%예요. 저거 안 됩니다. 이번엔 무조건 그러니까 경선해야 돼요. 그 지역에 가겠다는 사람 없는 지역구 아예 없는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예. 단수 공천이 경선 공천보다 많아요. 이게 문제야. 예. 그러니까 물갈이가 혁신 공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원들을 믿고 저는 대부분 다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강득구 의원 있죠? 그 안양에. 활동 지금 잘하잖아요. 네? 제일 잘 나가잖아요. 엄청 잘하지. 강득구 의원이 2020년에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도의원하면서 도의회 의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국회의원 도전장을 냈어요. 근데 경선을 못했어요. 왜?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3선인가 4선 의원을 단수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016년에 도전하지 못하고 4년을 참다가 4년을 야인으로 있다가 2020년에 도전할 기회 주니까 경선에서 이깁니다. 그 이종걸 지역구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강득구처럼 잘하는 의원을 2016년에 미리 맞이했다면 얼마나 민주당이 더 발전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단수 공천에 폐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종걸 의원이 이제 민주당 판 그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그때 원내대표였었어요. 문재인 막 엄청 문재인 대통령 막 그때 까고 이거 있었잖아요. 예. 결국 당원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 뭐 다른 걸 할 게 없다. 당원의 집단지성에 맡기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선 붙여라. 예. 그럼 좋은 사람 올라올 수밖에 없다. 복잡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장은 통합과 원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걸 선언하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분 징계해 주세요. 이분 처벌해 주세요. 이분 심판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도 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당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심판을 하고자 한다면 경선에서 심판하는데 당은 무조건 경선 원칙으로 가면 된다. 저기 더불어민주당 공천 유형에 보면 46.6%가 단수 공천이잖아요. 예. 그중에 상당수는 TK 지역이나 PK 지역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예. 나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현역들도 많아요. 현역들도 많이 단수 공천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지금 단수 공천된 사람들 예.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수박이 되었어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예. 왜냐하면 그 이른바 매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쟁을 시키고 긴장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노력하고. 그 민주당은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다음 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 총선 기획단 출범하면서 국민의힘도 똑같이 총선 체제로 가겠네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눈치를 아니에요. 딱 보죠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적 용어 같지만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당 리스크는 줄이고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층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이 잘 뭉쳐 있으면 지지하고 지지고 볶으면 투표장에 안 나오고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 반면에 민주당은 그래도 단일 대우로 가려는 노력을 당대표가 복귀해서 보여줬다. 예. 일단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복귀해갖고 그런데 최고위원 갖고 왜 윤영찬 의원은 그 찍자자 하냐고요. 그냥 뭐 찍소리라도 내보는 거죠. 뭐. 난 이게 자기가 거기에 친이낙연계 의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 경쟁자를 최고위원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거 어느 나라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민, 예. 뭐 윤영찬 이런 사람들이 이원욱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화합하자고 당대표가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아니 화합하자 그러면 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도 아니고 민주당은 시스템이에요. 뭔
DS 독사운드를 날리고 있어. 아유, 근데 이제 이게 최고위원이라든지 당직 하나만 뭐 바뀌어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친명이 다 해먹었다 같은 그 선동 막 하는 거죠. 예. 오지랖이네요. 본인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엄청 오지랖이네. 난 흉근택 변호사하고 경선하고 싶어. 미리 경선해갖고 누가 윤영찬 의원 지역할지 결정하자고.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 페이크로 지금 갈대를 막 숨기려고 뭐 온갖 무슨. 아니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당의 주인 당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들 마세요 의원님들. 그러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오늘은 그냥 정치 수다에 가까웠다. 아 근데 이런 재밌어요. 네. 정치 수다가 너무 재밌어. 분석할 게 없어 사실은 지금 상황이. 민주당 잘하고 있고 국힘 잘 못하고 있다 이게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주제는 하나마나 엉망진창 단일대오 예. 이 12글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천재 정봉주 친구 사이 79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예. 새날은 이따가 30분에 다시 오고요. 정봉주 TV는 이따가 7시에 또 시작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